자, 시내 21에 김혜리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그 인사이드 아웃의 CM송처럼 네. 노래가 맴돌아요. 어떤 노래가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 진짜 추웠죠. 네. 와, 진짜 이렇게 추운 날씨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겨울에 막 추워야지 여름에 질병이 좀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번 겨울 견딜만 하네 하는 말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요. 나올만 하니까 바로 맛 좀 봐라는 식으로. 올해 겨울 뭐 연말 느낌 안 나고 따뜻하다 이런데 갑자기 추웠어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김혜리 기자님은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저는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봄, 가을을 좋아하세요? 예. 봄, 가을 중엔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11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11월? 예. 수능을 잘 보셨나요? 아니요. 왜 11월을 좋아하시죠? 그런 질문은 처음 11월 들어봐요. 하면 수능밖에 11월 생각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네. 그렇게 응답이 나온 건 처음이고 대개는 무슨 커트 코베인을 좋아하냐는 네. 좀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아니 왜냐면 11월이 되게 다들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수능을 수능 대부분 때문에. 못 보니까. 저희 때는 시험이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시험 때문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라디오 하면서 네. 저는 그렇게 공휴일도 없고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고 특별히 피하고 싶은 일도 없는 그런 차분한 날이라서 일상적인. 네, 그래서 좋아요.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풍경도 황량하면서 고요하잖아요. 네네. 11월 풍경이 그러니까 잎은 다 떨어뜨리고 아직 눈은 오지 않았고 너무 춥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덜 번잡스러운 듯해서 좋아합니다. 어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더위를 별로 안 타시는가 보죠. 타기는 타는데 그냥 여름이 뭔가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축제 분위기고. 그렇죠. 녹색도 많고. 네. 자, 김혜리 기자님한테 온 사연들이 많아서요. 빨리 한번 만나볼게요. 김정용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거치는 출장 중입니다. 비행과 대기의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팟캐스트로 지난 수요 재개봉관을 듣고 있는데요. 덕분에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화면비, 화질, 기내용 편집 등의 문제로 기내 영화를 꺼리시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말이죠. 저도 원래는 잘 보지 않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지겨움이 극에 달한 나머지 기내 영화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이 생겼는데요.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본다. 어차피 국내 개봉이 힘들 것 같은 영화가 있을 경우 무조건 본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도프를 봤습니다. 김혜리 기자님은 기내에서 영화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처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다양한 외화가 국내에서 개봉되지 않았는데 볼 수 없는 영화들이 비행기 특히 외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많이 있기도 했고 공짜잖아요. 맞아요. 물론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쪼개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을까 막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국내에서도 많은 영화를 볼 수 있고 디바이스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횡재했어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보지 않고 또 일단은 출장이나 여행이나 제가 준비를 막판에 못다 하고 짊어지고 탑승을 할 때가 많아서 그거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 남는 시간에 영화를 보게 되는데 지금 김정용 청취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화면비나 이제 화질이나 또 기내용 편집은 또 관람 등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라진 씬도 있고 그래요. 야한 장면 같은 게 좀 잘라지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주 영화를 조금 앞부분 보다가 훌륭하다 싶으면은 약간 건성으로 보거나 앞부분만 보고 다음에 제대로 볼 걸 기약을 하고요. 네. 차라리 좀 이게 아무래도 극장에 따로 가서 내가 보게 될 기회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배우나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봐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애매한 영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들을 작은 화면비라든가 이제 편집 차이가 크게 저의 일에 저해가 되지 않는 영화라고 판단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화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제 그런 나중에 영화들을 이제 김혜리 기자님 만나시는 분들은 김혜리 기자님이 보고 있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판단.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네. 재미도 있지 않아요? 화장실 다녀올 때 네. 이렇게 남들은 무슨 영화 보고 있나가 그쵸. 쫙 보이면서 갑자기 시청률 조사가 네,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늘 뽀로로가 1등입니다만 네. 그래서 그거 재미가 있어요. 아, 이 영화들을 다들 보시는구나 하면서 약간 혼자서 스캔 딱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요. 참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김일 기자님 이 부분이 좀 네, 궁금했습니다. 기내 영화에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양진영 씨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기자님께서 신작 영화에서 소개해 주셨던 Hateful Eight을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왔지만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에서 꼭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갔죠.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부분에 유독 한 명이 캬캬캬캬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캬캬캬캬로. 외국인 웃음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건가? 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외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맞네요. 왜냐? 제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친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겪은 일인데요. 그때도 아무도 웃지 않은 부분에서 박수를 치면서 웃던 한 명의 관객이 있더래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GV 시간에 누군가 번쩍 손을 들고 영어로 쌀라쌀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혼자 박수치던 그 관객이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그 일화 때문에 혹시 저도 영화관에 그가 온 게 아닌가 하고 나중에 얼굴을 확인했지만 그냥 외국인이시더라고요. 잠시나마 설렜었던 그냥 외국인은 뭐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야, 되게 웃겼겠다. 타란티노 감독이 한국에 와서 본인의 영화를 보면서 막 혼자 웃고 있는. 아, 그쵸. 헤이트풀 에잇인데 타란티노 감독이 네. 와 있으면. 근데 뭐 지난번 토마스 하디가 아니죠. 톰 하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깜짝 방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타란티노 감독은 네, 이 보통 극장에서 관객들하고 영화를 많이 본대요. 본데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런던에 프린스 찰스 시네마라고 하는 유서 깊은 예술 영화나 B급 영화 상영하는 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극장에서 행사할 때도 자주 참여하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에 왜 그 보이후드를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창립한 오스틴 필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역시 또 예술 영화나 외국어 영화들을 이제 텍사스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토크도 하고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게스트로 많이 가서 관객들한테 영화 해설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좋아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또 감독 얘기가 나오니까 저 그 아나운서 팀에서 좀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진 걸 봤었어요. 제가 그 오늘 다룰 영화 블루 제스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박선영 아나운서가 지나가면서 아, 예. 뭐 이렇게 감독이 누구야 이런 걸 물어봤다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갑자기 그 김정일 아나운서가 선영이는 영화를 볼 때 감독을 살펴보고 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선배님은 아니세요? 이랬더니 나는 무조건 배우를 따라가는 편인데 이러면서 뭐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 감독을 믿고 가는 편이 약간 실패율이 적긴 해요. 아, 그래요? 배우를 믿고 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영화는 이제 스토리를 보고 또 재미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또 반대로 그 감독님이 지금까지 계속 나를 실망시켰었거나 아니면 내 취향의 감수성은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면은 좋아하는 배우가 잠깐 이제 그 감독하고 만났더라도 역시 그 부분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률은 좀 감독을 믿는 쪽이.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또 감독님을 믿잖아. 뭐 그게 좋은 의미일 때도 있고 나쁜 의미일 때도 있어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화 후기도 있었습니다. 수요 재개봉관에서 지난주에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를 알아봤는데요. 김보민 씨가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GV라고 해서 감독이나 배우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잖아요.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의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와 마티아스 소에나 에츠 배우의 GV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영화의 엔딩이 원작과는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작을 안 읽었는데 기자님 말씀을 듣고는 궁금증이 생겨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기자님은 원작을 되게 인상 깊게 봤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워낙 하디 소설을 좋아해서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봐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 독자들도 사랑 이야기로서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지금 엔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원작 소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안 들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주인공 곁에서 처음에 거절을 당하고 같이 일하는 농장 일꾼의 입장에서 여주인공 바세바 곁을 지켰던 남자 주인공 가브리엘이 결국은 그 기다림을 정리를 하고 이민을 가겠다, 농장을 떠나겠다고 통보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주인공이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남자의 미덕을 깨닫고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붙잡는 걸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원작 소설과 67년작 존 슐레진저 감독의 영화와 이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의 영화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 원작 경우에는 그 마지막 설득의 장면이 가브리엘이 농장 안에 사는 오두막이 있잖아요. 네. 거기로 밤에 이 농장 주인 바세바가 찾아가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67년작 영화는 낮 시간에 이제 그 남자의 집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제 집 앞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데서 대화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여자가 이제 바세바가 그런 자기의 진심을 말하자마자 남자가 그러면은 나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그 조건으로만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컷을 해서 결혼식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바세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은 거는 안 나와요. 67년 영화에. 그런데 이번 영화 새 영화 그 2015년작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는 보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 바세바가 그 통보를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바로 잡질 않고 알겠다고 그러고서 망설이고 그러고 막상 가브리엘이 없는 삶을 내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가브리엘 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집에서 망설이다가 말을 잡아타고 이제 그 사람의 길이 걸어간 길을 따라 나서서 길 위에서 그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인물 외에 그들이 가꿔야 될 그 농장이 포함된 그 황야, 그 자연의 풍경이 이 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새 영화에서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7년작과는 달리 이 남자를 잡고 나서 그 남자가 왜 잡느냐 그랬을 때 그 여자가 그 바세바의 대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캐리 멀리간의 표정들 이런 거를 더 가까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침묵 같은 것도 생략하지 않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갖고 갈 대지가 보이는 공간에서 역광으로 그 두 인물 사이에 들어오는 햇빛까지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하겠다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어떤 잠깐의 순간이 있냐면 이제 남자가 그럼 돌아갑시다 하고 농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나서 바세바가 문득 그 땅 쪽을 쳐다봐요.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평선 쪽을 잠깐 쳐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연출이 빈터베르크 감독이 이 영화를 맡았을 때 자기는 이제 코스튬 드라마 시대극의 성격보다 자연 풍경이라든가 인물의 성격에 좀 더 맨살로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는 연출의 변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더 잘 드러난 라스트 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보민 씨가 궁금했던 점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자 이렇게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나 김혜리 기자님께 궁금한 점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고릴라 게시판이나 FM진 홈페이지 수요 재개봉관 코너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김혜리 기자님께 대신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재개봉관의 12번째 영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 블루 자스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어떤 영화인지 또 느낌을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관련 음악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 블루 제스민에서 주인공 이름이 제스민인데요. 네.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주인공 제스민이 계속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라는 대사를 반복하면서 네. 그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요. 의식이 자꾸 돌아가요. 이제 그때마다 흐르는 그리고 이따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스민이 또 정신적으로 도피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시그널이 되는 네. 음악이기도 합니다. 코널 폭스의 블루문 듣겠습니다.
네, 블루문 듣고 왔습니다. 코널 폭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 자스민 영화 줄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블루 제스민은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은 뭐 가령 45년간 영화를 만들었던 시점에서는 장편 영화 45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한 편씩 영화를 바구니 짜듯이 만드는 분이신데 그 2000년대와 그 이전으로 나눠보면 네. 사실 그 이전 영화들이 평가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21, 있었어요? 뭐 애니홀, 뭐 맨하탄, 카이로의 붉은 자주색 장미, 뭐 굉장히 많은 명작들이 맞아. 있죠. 근데 또 2000년 넘어가면 나온 영화들이 뭐 스몰 타임 크룩스, 스코프, 로마 위드 러브, 뭐 매직 인 더 문라이트, 최근에 개봉 이런 영화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 그 예전 영화들의 무게감에 비해서 물론 우디 알렌 스타일의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밀도가 예전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아무튼 규칙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이제 노장 작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조금 이제 실망을 낳았던 것이 뉴욕 영화만 쭉 만들다가 유럽 순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디 앨런 감독이. 그래서 뭐 매치 포인트를 영국에서 찍고 그다음에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라고 한국에서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여자친구도 좋아. 아내도 좋아. 뭐 이렇게 언제나 아무튼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라는 스페인에서 찍은 영화라든가 뭐 로마 위드 러브 로마에서 찍은 이런 약간 그 마치 유럽 관광청에서 서포트한 것 같은 그런 도시를 돌아다니는 영화들 경우에는 이제 맨하탄에서 본인의 삶하고 가까웠던 영화들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블루 자스민이 2014년에 나왔을 때 뉴욕. 그렇죠. 뉴욕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주인공은 이동을 하는데 이제 미국 이야기였고 이 후기작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은 평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기작은 이제 매치 포인트하고 블루 자스민 이렇게 두 편인데요. 네. 이 블루 자스민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안 그렇지 못했던 우디 알렌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의 깊이나 복잡성, 그러니까 깊이 있고 좀 복잡한 여자 캐릭터들이 좀 부족했어요. 네. 한동안 우디 알렌 영화 속에서. 근데 애니 홀이라는 그 다이안 키튼의 기념비적인 영화와 캐릭터 그 이후로 가장 인상적인 여성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감상들이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스민을 연기한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의 기여가 무척 크고요. 제가 이따 다시 배우 이야기 돌아올 테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우디 앨런의 후기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염증을 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어딜 봐도 감독의 분신 같은 어떤 중년 남자가 네. 수십 년 나이 차이가 나는 이제 젊은 여성을 사귀는 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의 사생활과 연관해서 평자들이 이거는 좀 자기 변명 내지는 대리만족 아니냐라는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 제스민은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우디 앨런이 자주 다루는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좀 다시 우디 앨런이 자기 페이스를 찾았다. 네.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 보자면 네. 이 영화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과 대화하고 있는 케이트 블란쳇, 그러니까 제스민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스민이 원래 본명은 제닛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제스민으로 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성도 프렌치예요. 그래서 뭔가 이 우아함을 향해 조립된 것 같은 그런 이 제스민 프렌치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씬이 보통 뭐 화기애애하구나 뭐 옆자리 승객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시작은 약간 거의 뭐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작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뭐 코미디이긴 하죠. 이 영화도 뭐 로맨틱한 코미디는 아니지만 근데 이 씬이 한 공간을 3번 정도 바꾸면서 오프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제스민이 계속 그 옆에 노부인한테 얘기하고 있고 이제 공항 복도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오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수화물 찾는 그 컨베이어 앞에서도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좀 과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하는 얘기치고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아니라 제스민의 일방적인 혼잣말에 가까운 토로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고 내용도 생면부지 사람한테 하는 말치고는 부적절해서 맞아요. 자기 성생활서부터 뭐 동생이랑 나랑 다 입양됐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주던 노부인은 이제 예의 바르게 헤어져서는 이제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아니 그때 내가 그러니까 왜 대꾸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도입부는
잘 생각해 보면 네. 이 제스민이 하는 내용으로는 그녀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 같은 거를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죠. 이 도입부로 인해서 이 여자가 이래서 네. 여기까지 왔구나를 이제 안내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말하는 매너나 이런 걸로는 이 제스민이라는 여자 성격이나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 한꺼번에 요약해서 알 수 있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제스민이. 제스민은 대학 다니던 중에 인류학을 공부하다가 할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라 네. 이제 학업도 중단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이제 맨해튼에서 부유한 사업가 아내로 우아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 할 역할은 알렉 볼드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요. 지금 우리 영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에디터님이 멋있고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알렉 볼드윈은 주로 주인공의 남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또는 주인공의 상사 역할 이쪽으로 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멋있고 매너 좋은 중년 남자인데 좀 소울리스한, 영혼이 없는 듯한 그런 캐릭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최근작으로는 줄리안 무어가 오스카 여우주연상 탈 때 그 남편 역할을 했던 스틸 앨리스,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이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탄 이 블루 제스민에서 케이트 블란쳇 남편 역할, 그리고 미션 임퍼서블 로그네이션에서 국장. 다소 뻔한 대사를 하는 그 국장님 역할을 했고, 로마 위드 러브라고 배신한 줄 알았는데 배신 안 했던 국장. 그렇죠. 스포일러. 근데 로마 위드 러브라고 우디 앨런 다른 영화에도 그 역할을 이렇게 캐스팅이 됐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볼드윈이 연기하는 할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네. 잘 살다가 최근에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검거가 되는 바람에 제스민은 덩달아 모든 걸 가진 걸 다 잃고 압류당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빅쇼트에 나왔던 그 많은 월스트리트의 무책임한 인물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스민은 재산도 압류당하고 이제 남편도 옥살이를 하러 가고, 그리고 남편이 그 자기와 결혼하기 전 결혼해서 얻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집을 떠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스민은 현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가 돼서 그때까지 늘 좀 무시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슈퍼마켓 계산을 하면서 사는 블루칼러 동생인 진저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러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빚더미에 그냥 현금만 없는 게 아니라 빚도 많이 생긴 거예요. 빚더미에 안고도 아직도 완전히 그 변화한 자기의 경제적 조건에 적응을 못해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도 이제 택시기사한테 막 거금의 팁을 그냥 딱 주는 장면도 나오고, 동생한테 말하기를 무슨 1등석이 서비스가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인 진저, 셀리 호킨스의 캐릭터가 언니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자, 그 장면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Should I have another drink? We're celebrating, right? Of course, yeah. Oh, the flight was bumpy. I didn't eat anything on the plane. Oh, the food was awful. Here it is. I mean, you'd think first class, right? You flew first class? I don't know how anyone puts up with those airlines at all. Isn't first class a fortune? Yes, I was quite shocked. I thought you were tapped out. I'm worse than tapped out, baby. I've run up some serious debts. So how'd you fly first class? I don't know, Ginger. I just did. All I meant was if you've got no money to go first class. You know me. I splurge from habit. Would you stop staring at my luggage? Yes, it's Louis Vuitton. Only because you just told me you had to sell Look, everything. look. These are used old suitcases with my initials. Who'd want them? You know, I sold what jewels and furs I could hide. 네. 컷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계속 듣고 싶네요. 대화가 재미있어서. 영화에서는 제스민하고 남성 인물들 관계보다 이 두 자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근데 아까 그 옆자리 승객한테 떠벌렸듯이 이제 두 자매는, 그러니까 제스민하고 진저는 둘 다 입양된 딸, 그러니까 양부모님인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혈연 관계, 그렇죠. 한 사람 블론드, 한 사람은
짙은 머리 색깔인데 네. 둘 다 입양이 됐으니까 혈연은 없지만 이를테면 한쪽이 우성 유전자를 다 가진 것 같은 그 조합의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스민은 어려서부터 뭐 공부도 좀 더 잘하고 모범적이고 더 관습적인 의미에서 미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우아하고 귀티나고 이래서 이제 편애를 받았다는 설정이에요. 양부모인데 양부모한테 편애를 받고 반면에 이제 가족 생활이 그만큼 행복하지 못했던 진저는 일찌감치 집을 가출해서 네. 이제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왔고 이제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녀에게도 기회가 없지를 않았어요. 그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진저가 사귀고 또 같이 두 아이도 가졌던 오기라는 남자랑 어기라고 하는 남자랑 뭐 같이 커플로 오래 생활을 했는데 그 남자가 로또가 당첨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돈을 그때 마침 언니를 방문하러 갔다가 이제 금융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으나 그때는 모두 훌륭한 사업가인 줄 알았던 언니 남편의 조언대로 어디 무슨 호텔 리조트 사업에다 투자를 했다가 몽땅 날려버린 거예요. 그 원망이 사실은 남아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뭐 그 일이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기라는 아이들 아빠하고도 헤어져서 이제 다시 싱글맘이 돼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근데 이 자매 듀엣을 보면 케이트 블란쳇이지만 이 진저 역할을 한 셀리 호킨스가 저는 정말 연기가 좋아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배우죠. 그해 저는 오스카 조연상을 꼭 타기를 너무 바랬었어요. 근데 조연이라 보기도 좀 그렇죠. 거의 주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오스카의 주연 배우는 정말 그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후보에 넣어줄 수 있겠다 그런 막 글로 보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셀리 호킨스는 딱 보면은 눈에서 뭔가 인류애가 뚝뚝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보고만 있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고 상냥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시다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연기는 항상 인상적이었는데 싶은 분들은 해피고 럭키라는 이 셀리 호킨스가 톱으로 나왔던 주연으로 나왔던 마이클 리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 보셔도 되고요. 또 작년에 개봉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신 영화 중에 네이든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원제는 X+Y인데 수학 천재 소년을 기르는 엄마로 나왔었죠. 네. 그리고 패딩턴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곰을 엄마처럼 돌봐주는 브라운 부인으로 나왔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작품은 드라마지만 BBC에서 만든 핑거 스미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핑거 스미스라는 드라마가 박찬욱 감독이 개봉할 아가씨라는 영화랑 같은 원작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핑거 스미스의 두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기 내공이 엄청난 배우 같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셀리 호킨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슈퍼리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동생 집에 도착한 자스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백지 상태인 거죠. 근데 블루컬러 직업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또 실제로 조건도 미흡하죠. 결혼하느라고 대학도 마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고 또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스민한테는 딱한 상황인데 이때부터 영화는 유복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제스민의 뉴욕 시절 과거와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현재를 오락가락하게 되고 그 편집점들은 제스민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뭔가 술을 한잔 한다거나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로 돌아갈 때 스르르 따라서 이제 영화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 플래시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발견되는 사실은 이 남편 할이 대외적으로 사기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속이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자스민 역시 이제 그 과거 장면이 뒤로 갈수록 그녀의 삶이 자기가 믿고 싶었던 만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스민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 자스민 자신이 그걸 깨닫는 시간은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한꺼번에 그 모든 자기 삶이 그 표면에 불과했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 낙차가 엄청 큰 거예요. 그 충격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은 해야 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정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기도 끔찍해하는 진저의 남자친구랑 만나서 더블 그 데이트. 연기가 제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리가 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거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는 표정이 전 역력한데 2차까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안 갈 줄 네, 알았는데 안갈 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친구도 그러니까요. 없고 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저의 남자친구가 더블 데이트 하자고 데려온 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치과에 그 접수받는 사람으로 접수계로 취직을 하고 또 포부는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겠다. 내가 감각은 진짜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 네. 뉴욕 장면을 보면 확실히 공부를 계속했으면은 뭔가 될 수 있었던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극 중에서 보이죠. 뭐 옷이나 옷도 스타일링이나 뭐 이런 스타일링도 게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목표는 어쨌든 주경야독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건데 웃긴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든지 뭐 가구든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학교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그런 분야를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를 못 다루는 거예요. 인터넷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신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컴퓨터 강좌부터 이제 다녀야 되는 인터넷 강의 처지가. 들으려고 컴퓨터 학원에 가는 건 전 또 처음 본 근데 것 이 같아요. 부분이 네. 이상하죠. 네. 2013년 영화인데 그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우디 앨런 감독이 컴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디 앨런 감독 유명한 게 아직도 타자기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 같은 것도 가위로 그런 걸 다 잘라서 서랍을 열면 거기 꽉 차 있대요. 이렇게 타이프를 그래요? 친 시나리오 시놉시스나 이런 게 컴퓨터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을 하는데 컴퓨터 학원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브라우저 사용법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뭐 진저 남자친구인 칠리가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이거 클릭해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알파벳만 칠 수 있으면 정보 검색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컴퓨터 학원 가는 설정을 했다는 거가 저는 우디 앨런 감독이 좀 컴퓨터 너무 모르고 신문물도 아니죠. 인터넷이. 근데 문물에 어둡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좀 웃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분투하던 제스민이 치과에서 어쨌거나 일을 하는데 월급을 타기 위해서 그 어디 가나 눈에 띄는 미인이기 때문에 네. 좀 음흉하게 접근하는 남자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치과의 고용주라서 이제 도저히 이 병원에서도 일을 못할 딱한 처지에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 컴퓨터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소개를 해줬던가요? 파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그 자리 그 어떤 그 샌프란시스코에 돈 많은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이 모인 파티에서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피터 스카스가드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정치지망생 외교관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 네. 피터 스카스가드는 캐리 멀리간 나왔던 언 에듀케이션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미끈덕한 그런 느끼한 교양 있는 남자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제스민이 지금 직업적으로도 참 자기의 목표가 막연히 하고 무망하다는 걸 지금 깨달은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러기 싫지만 어쩌면은 모든 걸 다 가진 남자하고 다시 맺어지는 게 나한테는 제일 빠른 현실적인 비상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드와이트가 자기한테 호감을 표했을 때 자신의 과거라든가 뭐 결혼 생활이라든가 직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과연 자스민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도망을 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 선택 특권층의 삶을 다시 갈아타서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과연 과거가 다시 그녀를 쫓아와서 발목을 잡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게 영화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풀어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뭐 노래 한 곡 듣고 네, 얘기를 그래요. 더 나눠볼까요? 예.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이 영화에 들어있는 뭐 우디 앨런 감독 아시지만 주로 재즈와 재즈를 네. 더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운드 트랙을 늘 구성하는데요. 곡 중에서 킹 올리버의 블랙 스네이크 블루스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킹 올리버의 블랙 스네이크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블루 제스민의 캐릭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제스민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딴 데를 보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뭐냐면 뭔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다가오면 눈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습성 때문에 남편 사업의 어떤 수상적인 조짐이라든가 결혼 생활에 대한 배신의 기미가 없었을 리가 없는데 조금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무의식적으로 좀 외면하는. 안 받고 나는 이거 몰라. 관심 없어라고 왜 남편 사업에는 나는 관심 없어요라고 다른 사모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참 사실 보면 무딘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바람핀 덮는 것도 거지. 가장 나중에 알게 그걸 돼요. 알게 되면 그 다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방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미뤘다가 그게 마지막에 다 터져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름답게 예쁘기만 한 어떤 정말 전혀 바보스러운 사람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나한테 재능이 없지 않았었어. 그리고 나름대로 졸부들하고는 다르게 살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뭐 자선 파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얼중얼하면서 그래 부는 책임이 다르니까 난 내 책임을 다하려고 했었어. 하는 게 이 말이 그냥 그녀의 거짓말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사실이었을 거라는 것도 짐작을 하게 되죠. 근데 제스민이 어떤 좀 뭔가 좀 속물적이라는 부분은 네. 어떤 식으로 속물적이냐면 과거 장면을 볼 때 아까 왜 동생 부부가 복권 당첨금을 다 털어놓게 된 계기가 된 그 뉴욕 여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진저 부부가 이 제스민의 뉴욕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제스민이 반가워 하면서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을 아끼거나 뭐 동생한테 선물을 사주거나 이런 걸 아끼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을 나누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나는 달라라는 의식이 섞이기 있는 싫은 거예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박하게 군다거나 뭐 인색하게 군다는 게 아닌데 항상 자기는 베푸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가 동생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악하다기보다는 그녀의 세계관 자체가 명백하게 구획이 돼 있고 층이 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시야에 자기가 싫은 것들이나 취향에 안 맞는 것들이 들어오는 걸 밀어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지면서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녀의 반응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 평면에도 안착을 못 하는데 그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꾸 자낙스라고 하는 안정제를 보드카로 넘겨요. 네. 그게 보드카를 마시면 알코올로 이렇게 업이 될 테고 안정제는 안정을 시키는 물질인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막 하고 있다는 거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비단 실질적인 직업의 문제를 떠나서도 정신적으로도 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제스민 캐릭터를 보면서 뭐 연기야 뭐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전 의상이 참 재밌었어요. 이 의상 선택이 이 아까 압류당했을 때 그럴 때 감 나가는 물건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때 분명히 그녀의 명품 네. 뭐 옷이나 뭐 액세서리들 구두들 이런 것도 뺏겼겠죠. 근데 그중에 몇 벌을 이제 당장 입어야 되는 거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내가 챙겨야겠다. 그랬을 때 제스민이 과연 그 거대한 옷장에서 어떤 옷을 선택했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뭐랄까 좀 재밌다고 하긴 좀 잔인한 것 같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영화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명품 수트케이스에 넣어와서 입는 옷들을 보면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인데 그 옷 중에서도 왜 시그니처 디자인들 있죠. 네. 딱 보면 어디 옷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는 옷을 네네. 골라서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비싼 옷 중에서도 어디 옷인지 잘 모르겠는 옷이 있고 딱 봐도 저거 어디 거라고 알 수 있는 조금만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여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딱 챙겨온 거예요. 뭐 본인이 핸드백 어떤 사람인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핸드백, 구두, 뭐 옷 이런 것도. 근데 그게 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뒤로 갈수록 그녀가 이걸 돌려서 입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착장을 돌려막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매칭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 감각이 있다고 말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좋은 옷으로 어떻게든 잘 이렇게 아래 위를 맞춰서 입는데 지금 에디터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가든 어떤 샌프란시스코에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원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옷으로 제스민이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왜 추리소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 의뢰인이 왔을 때 뭐 옷이나 이런 걸 보고서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네, 조금 맞아요. 그렇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보면 옷을 보면 옷 자체는 당시에 상당히 비싼 옷인데 뭐 소매뿌리가 많이 입어서 달았다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영락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깨끗하긴 한 거죠. 그러면은 관리 상태로 봐서는 이 사람이 아직 정신적으로 자존심은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추리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스민을 보고도 옷만 보고도 사실 그녀를 며칠 이상 꾸준히 본 사람이면은 많은 걸 짐작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의상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네, 제스민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요. 1부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네, 노래 한 곡을 듣고 2부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일부 끝곡은요. 이 케이트 블란쳇의 필모그래피가 참 어디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재미있는데 네. 좋은 영화들을 골라서 출연을 한 배우인데 그중에서 제가 그녀한테 처음 반했던 영화가 물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출세작도 있었지만 저는 밴디츠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안 보신 베리 레빈슨 감독의 은행 강도가 나온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네. 브루스 윌리스하고 빌리 밥 손튼도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중에서 이 케이트 블란쳇이 역시 상류층 주부로 나오는데 삶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나 욕망 같은 거를 요리를 하면서 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녀가 이 보니 타일러 노래를 틀어놓고 홀딩 아웃 포 히어로를 틀어놓고 야채를 막 도마에서 써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눈에 반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노래는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그 노래 말고 밴디츠의 음악 중에서 타니타 티카람이 부른 트위스트 인 마이 소브라이어티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Look, your love has drawn right from my hands. From my hands, you know you'll never be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Look, my eyes are just holograms. Look, your love has drawn right from my hands. From my hands. 수요 재개봉관 김혜리 기자님과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블루 자스민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민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부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어떤 얘기를 더 해볼까요? 그 제스민 캐릭터를 육화한 케이트 블란쳇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올해에도 캐롤이라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신작으로 오스카 여우주연상 노미네이션을 받았습니다. 네. 7번째 후보 지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화 연기를 시작한 게 97년이었으니까 뭐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네. 20년이 채 안 됐는데 7번 지명을 받은 셈이에요. 근데 이 블루 자스민 연기가 어려운 점은 네. 자스민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창란 상태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드와이트라는 남자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는 네. 굉장히 집중을 맞아요. 해서 또렷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계획이 있을 때는 그걸 또 실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네. 또 그러다가 갑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경계가 불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정도도 그래요. 딱 보면은 이게 너무 막 일상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면서 어떨 때 보면은 좀 과하게 마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남의 말을 대화하다 갑자기 상대가 하는 말을 못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 네. 하는 말을, 이런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그 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케이트 블란쳇은 선명하면서도 아주 미세하게 조절된 연기로 납득을 시키고 있죠.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는 대체로 빅 액팅을 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빅 액팅이란 말은 뭐 과장됐다는 뜻이기보다 이제
미묘한 감정도 연기하지만 그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그냥 눈만으로 반응하는 숏을 봐도 마음속에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관객들이 다 알아챌 수 있는 연기를 해서 이제 그것을 빅 액팅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인데요. 네. 근데 그 빅 액팅을 하고 있는데 블루 자스민 역시 그런 빅 액팅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또 대표작들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그 제스민에서 상류층의 패션 같은 게 아주 뭐 새가 바람을 두르듯이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음악이 나가는 중간에 PD님하고도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1, 2편에서 그 르네상스기 여왕 역할이라든가 에비에이터란 영화에서 실존 배우인 캐서린 헵번 연기 같은 걸 할 때를 보면은 그 어떤 그 본인의 큰 키와 높은 광대뼈와 그리고 여자로서는 상당히 당당한 코, 그 높은 코라든가 그 또 눈 주변에 마치 그 방사형 만화에서 반짝이를 표할 때 긋는 선처럼 나 있는 눈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눈이? 네. 그러고 아주 그 완전히 그 백금 같은 아주 반짝거리는 머리카락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약간 동상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자 속고상 같은 또 여신 같은 오연하고 도도한 이미지가 있는데 블루 자스민은 외양은 이제 그렇게 살아온 여자를 보여주면서도 그런 그 도도한 자세를 계속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온 인간들 뒤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는 그로 인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연약함이나 허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였어라는 감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진짜 그 사람 그 자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감정이 막 폭발했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장면 보면은 그 혼잣말 장면에서 보면 막 자문자답하고 네. 혼자 화냈다가 혼자 풀어졌다 혼자 꿈꾸다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자기가 잠깐 구두 가게 점원으로 취직했을 때 같이 네. 파티하던 사모님이 왔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혼잣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 참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뭐 배우의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네. 네, 그 작품과 또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예,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아주 유명한 희곡인데요. 네. 연극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비비안 리가 여주인공을 연기하고 말론 브랜도가 상대 역을 연기했죠. 그때 감독은 이제 엘리아 카잔이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네.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그 몽상가이고 뭐 환상 좀 이렇게 허영스러운 꿈을 가진 언니가 현실적인 삶을 사는 동생의 집에 와서 잠깐 머물면서 생기는 이야기거든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는 좀 다른 것이 성적인 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긴장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냐면 그 언니인 블랑쉬 디보아라는 여자랑 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블루 제스민으로 치면은 그 칠리 캐릭터 있죠. 네. 셀리 호킨스의 남자친구로 이제 머리 이렇게 옆으로 넘기고 나온 그분. 블루 자스민에선 전혀 없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인 멜론 브란도하고 이 비비안 리 사이의 이상한 그 에로틱한 긴장 같은 게 그 연극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블루 자스민에서는 그 부분은 사라지고 없고 사라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다른 작품이니까. 근데 둘이 뭐 서로를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싫어. 견원지간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의 움직임, 그러니까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처지라든가 이런 것은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유사하고 또 재미있는 점은 케이트 블란쳇이 이 블루 자스민을 하기 몇 년 전에 시드니와 브로드웨이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연극을 했어요. 블랑쉬 디보아 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디 알렌은 그걸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하긴 했는데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케이트 블란쳇은 그 연극을 우디 알렌 감독이 받건 안 받건 약간의 자기를 캐스팅한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우디 알렌 감독이 자기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대요. 이 작품 이전에는 이제 캐스팅 콜을 이제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실은 우디 알렌 알고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연의 일치는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처음에 우리 시야에 들어왔을 때 이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표기법에서 케이트 블랑쉬라고 나간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란쳇, 블랑쉬. 그래서 이름도 연결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연극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에 보면 또 제스민이 좀 나오거든요. 그 제스민 꽃에 대한 얘기, 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우디 알렌이 테네시 윌리엄스를 이제 예술적으로 인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좀 연극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기자님 오시기 전에. 그게 네. 제 생각엔 우디 알렌 감독이 이 실내에서 방 안에서 싸우고 움직이고 방방을 옮겨가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의 블로킹을 진짜 최고로 잘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류층이 주인공일 때가 많아서 집에 방이 많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다툼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칵테일 마시면서 부엌에 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 블로킹은 정말 참 잘하고, 그리고 특징이 또 한두 테이크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 테이크를 안 간대요, 감독이.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인물들이 주로 말싸움을 하는데 네네네. 거기서 왜 어떤 아슬아슬함 같은 게 항상 있거든요. 우디 알렌 감독 영화를 보면 물론 워낙 잘하는 배우들하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좀 날것에 서로 부딪힘 같은 게 나와요. 아마 저거 좀 실수 같은데 한 컷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걸 그냥 쓰거든요, 우디 알렌 감독은. 근데 이 블루자스민에도 그런 장면이 많고 아마 그런 긴장감이 우디 알렌의 실내 장면을 볼 때 느끼는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정리하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보면서 처음 봤을 때만큼은 좋지 않더라고요, 영화가. 그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일단 그 남성 캐릭터들이 조금 너무 전형적인 것 같다. 할이나 아니면 칠리나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여성 캐릭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전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우디 알렌이 중하층 이하의 계급의 인물을 묘사할 때 좀 그런 경향이 보여요. 이제 뭐 지식인이라든가 상류층을 묘사할 때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섬세한 터치가 좀 부족해요. 그런 계급이 다른 인물들을 보여줄 때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감독, 연출자가 이 제스민이라는 인물한테 상당히 냉혹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디 알렌의 히로인 하면은 70년대에는 다이안 키튼, 애니홀을 했던, 그리고 80년대에는 한때 부부이기도 했던 미아 페로우, 뭐 다이안 키튼도 연인이긴 했지만가 있는데 그 두 여배우가 연기했던 영화 속의 우디 알렌 영화 속의 여성 인물들과 달리 이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제스민에 대해서 전혀 좀 케어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제스민이 그 남편이 사기쳐서 얻은 돈의 수확을 같이 좀 누렸다는 이유로 약간 그 남편의 금융사기의 공범처럼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그리고 특히 엔딩.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어두운 엔딩이랄까. 그러니까 뭐 대낮이고 야외고 화면은 밝지만 이 여주인공이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원망할 상대도 없고, 그다음에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녀가 다음 국면으로, 인생의 다음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 단서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녀가 거기 버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연출자가 이 제스민이라는 어떤 비극적인, 그럼 좀 웃픈, 그러니까 비극적이면서도 블랙 코미디스러운 캐릭터를 그 극 중에 다른 인물이나 관객들이랑 같이 좀 구경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냉혹하다, 인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 영화의 그런 균형을 반대쪽에서 잡아당겨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우리가 왜 저럴까,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러는지는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블란쳇이 주고 있고, 이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가 정말 뭔가 덜 끝난 느낌만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번에 해봤습니다. 거의 뭐 원맨쇼에 가까운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최신 개봉작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지금 케이트 블란쳇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케이트 블란쳇이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래곤 길들이기 2편에서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나왔고, 본인이 스크린에서 자기 실사로 보여주듯이 어떤 상당히 강하고 자기의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세계관을 관철시키는 그런 엄마로 나와요. 재밌는 건 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케이트 블란쳇을 상당히 닮았어요. 그 눈매라든가 여기 광대뼈 같은 걸 디자인한 걸 보고 제가 참 재미있었는데, 네. 앞으로 나올 영화 중에 앤디 서키스 배우 아시죠? 네. 그 왜 킹콩이라든가
골룸 연기로 잘 알고 계신 그 배우가 연출하는 정글북이라는 영화가 나올 텐데요. 2017년에. 네. 한 편 더 있어요. 정글북이. 근데 그 두 편 중에서 앤디 서키스가 연출한 정글북에서도 또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카라는 비단구렁이 역할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드래곤 길들이기 2 중에서 Flying with Mother라는 곡을 음악 감독인 존 파웰의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